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바쁘게 살고 있는지요? 급한 일을 하느라 바쁜가요? 중요한 일을 하느라 바쁜가요? 내게는 두 종류의 일이 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급한 일은 대체로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일은 대체로 급하지 않다. 이 멋진 말을 한 사람은 미국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입니다.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심리학 책을 읽다 보면 내 얘기 같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해지고 또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책으로 여는 세상에서 펴낸 못난 게 아니라 조금 서툰 겁니다란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조지선 박사가 심리학에 빠져든 이유도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조지선 교수는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행복의 기원을 쓴 서운국 교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저자가 프롤로그에 쓴 글 중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회학과 교수들은 사회성이 부족하고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들은 서로 소통할 줄 모르며 심리학과 교수들은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한때 대학가에 떠돈 적이 있습니다. 지식이 성향을 바꿀 수 없음을 꼬집는 냉소적 농담에 공감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배운다고 사람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말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성격 심리학을 안다고 해도 성격이 달라지지 않고 행복 심리학을 공부해도 더 행복해지지 않으며 사회 심리학을 연구한다고 사회생활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이 사실인 만큼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배울수록 내 마음에 전에 없던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이 책을 여러분께 권하기 전에 심리학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심리학에 빠져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이야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이 먹고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서툰 나를 심리학이 다독여 주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마음의 작동 원리가 희미하게나마 모습을 드러내는 아하의 순간 저는 이런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나에 대해서 품었던 오해가 해소될 때 맛보는 안도감. 그래, 누구든 그럴 수 있어. 마음을 누르고 있던 섭섭함에서 벗어나는 해방감.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작은 희망을 보았을 때 느끼는 기대감. 그래서 제게 심리학은 다정한 학문인 동시에 강렬한 학문입니다. 이 통찰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심리학이 제게 준 것은 알면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때 더 자유로워진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좀 서투른 것에 대해 못난 것으로 착각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심리학 지식을 한 입씩 떠먹으면서 지친 마음에 생기를 더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자는 책의 목자도 1장 서툴고 여린 나를 응원해주는 위로 심리학 한 입, 2장 평범한 일상을 빛나게 해줄 행복 심리학 한 입, 3장 서로를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할 때 공감 심리학 한 입, 4장 시간 관리의 기본기를 잡아주는 성공 심리학 한 입, 그리고 5장 더 이상 미루지 않는 나를 위한 습관 심리학 한 입. 이렇게 명명하고 5개의 주제 안에 34개의 글을 담았습니다.
문투가 다정하고 친근해서 아마 듣기에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본문에 있는 글 가운데 4편을 부분 발췌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픈 나는 건강한 사람. 마음의 고통 달리 바라보기.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나. 찌질하다고 자책하시나요? 마음의 통증을 느끼는 능력은 신이 내게 준 선물입니다. 드라마 의사요한에서 지성 배우가 연기한 의사 차요한. 그에겐 심각한 유전 질환이 있습니다. 선천성 무통각증입니다. 신체적 고통을 못 느끼는 병이에요. 얼핏 안 아프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질환을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어린 나이에 사망하곤 하는데 잘 다치기도 하고 상처를 돌보지 않아서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가혹한 것이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는 더 비참합니다. 생존하려면 위험을 알아차려야 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다치면 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너 다쳤어. 빨리 병원에 가봐. 이렇게 말해주는 통증은 고마운 신호죠. 고통을 느끼는 능력은 내 생명을 연장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신체적 고통을 처리하는 뇌기관은 어디일까요? 예를 들어 다리가 부러지면 통증을 느끼는데 우리 뇌에 배측 전대상 피질이란 기관이 반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긴 영어 이름을 줄여 DACC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다른 종류의 고통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회적 고통입니다. 누가 내 의견에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거나 무시하면 마음 밑바닥이 쓰려옵니다. 이 사회적 고통은 어떤 뇌기관에서 처리할까요? UCLA 심리학자 나오미 아이젠버거와 매튜 리버맨 부부가 이 주제를 연구했습니다. 뇌 활동을 보는 fMRI, 즉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기계에 사람들을 넣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결국 왕따가 되도록 설정된 게임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이때 소외감을 느낀 사람들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DACC가 불을 켰습니다. 신체적 고통을 담당하는 이 부위가 사회적 고통도 처리하고 있었어요. DACC는 마음 아픈 것과 몸 아픈 것에 모두 관여합니다. 물론 뇌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마음의 고통과 몸의 고통이 모든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 종류의 고통은 생각보다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사회적 고통과 신체적 고통을 동일한 신경체계가 관리하고 있다는 다른 증거는 널리 알려진 타이레놀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통이 있으면 타이레놀을 먹는데 이야기하는 일이 바로 DACC에 난 불을 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 아플 때 타이레놀 먹으면 덜 아플까요? 네이슨 디월 연구팀이 이것을 알아보았습니다. 21일 동안 사람들에게 타이레놀 혹은 가짜약을 복용하도록 하고 마음에 고통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엔 두 집단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다가 9일차부터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짜약을 먹은 사람들이 시종일관 동일한 수준으로 마음의 고통을 느낀 것에 반해 진짜 약을 먹은 사람들은 점차 마음의 고통을 덜 느꼈습니다. 다쳤는데 고통을 못 느끼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혼자 고립되었는데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 계속 혼자 있게 됩니다.
이 역시 위험한 일이죠. 원시 밀림 사회에서 사회적 고립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혼자 살아가기 정말 힘든 세상이었거든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고통을 느끼는 능력 덕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능력은 그 중요성 측면에서 몸의 고통을 느끼는 능력과 동급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생존 메커니즘이죠. 얼마나 중요하면 DACC께서 직접 납시어 처리하시겠습니까? 총 맞은 것처럼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연인에게 버림받았을 때 정말 총 맞은 것처럼 아플까요? 확실한 것은 총을 맞았을 때도 연인에게 버림받았을 때도 DACC가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총 맞을 때도 연인에게 버림받았을 때도 아파할 줄 알아야 건강한 사람입니다. 내게 별로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왜 자꾸 그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일까? 아, 한심해. 그 사람이 날 무시하든 말든 신경 끄고 싶은데 제대로 속상하네. 배신감에 화가 나는데 분노하는 내 모습에 더 화가 나. 마음 아픈 일이 있었나요? 속상하셨죠? 이럴 때 나 너무 찌질하다, 너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마음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아, 이 강력한 생존 능력, 지나치게 건강하네. 생존도 좋지만 오버하지는 말자. 이 소중한 보호기제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고마워하면서도 오버하지 않도록 자신을 다독여 주세요. 사회적 고통이 생존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마음이 덜 아플까요? 아마 아픈 건 그대로일 거예요. 하지만 틀어진 관계에 상처받는 나를 비난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알게 됩니다. 마음의 고통을 달리 바라보면 마음이 조금 편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세가 바뀌면 일어나는 두 가지 놀라운 일들. 어깨부터 펴야 하는 이유. 사람들은 내가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들을 가치가 있는지를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합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분위기를 풍기는지에 따라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이야기예요. 몸의 자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웅크린 자세를 취하는 순간 나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군.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은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란 책에서 바닷가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바닷가지의 세계에도 위계가 있는데 싸움에서 승리한 바닷가지는 자세부터 달라집니다. 유연한 몸을 쭉 뻗어 더 크고 무섭게 보입니다. 패배한 바닷가지는 구부정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세를 취합니다. 승리자와 패배자는 신경화학적 상태부터 달라요. 승리한 바닷가지는 세로토닌의 수치가 높고 옥토파민 수치는 낮습니다. 패배한 바닷가지는 그 반대입니다. 세로토닌의 작용은 다소 복잡한데요. 갑각류 동물에게선 공격성을 일으키고 척추 동물에게선 반대로 공격성을 낮춥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세로토닌 주사를 맞은 바닷가지는 팔 다리를 쭉 뻗어 지배하는 자가 그러하듯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옥토파민 주사를 맞은 바닷가지는 몸을 웅크리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싸움에서 진 바닷가지는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패배자의 뇌구조로 전환되는 거죠.
예전에 이겨본 상대도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실패를 경험한 인간도 패배한 바닷가재와 비슷하게 행동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면서 몸을 작게 만들어요. 그런데 구부정한 자세를 유지하면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집니다. 의욕을 잃게 되고 기분이 나빠지면서 우울해집니다. 뇌과학자인 캐롤라인 징크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뇌에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계산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화하는지 관찰하면서 본인의 서열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점수가 낮게 매겨지면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우울하고 스트레스에 더 민감해지죠. 혹시 패배한 바닷가재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조던 피터슨의 매우 구체적인 조언을 귀담아 들어보세요.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자세부터 반듯하게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뇌가 달라집니다. 뇌의 명령에 따라 몸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몸의 자세에 따라 뇌의 상태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즉, 뇌의 관점에서 보면 몸의 자세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몸의 경험이 바뀌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심리학자 줄리아 피셔 연구팀이 알아낸 것은 당당한 자세를 취했을 때 더 낙관적으로 되고 자신의 강점에 대해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세에 따라서 의사 결정 능력도 달라집니다. 심리학자 파블로 브리놀 등의 연구에서 자신감 있는 자세로 의사결정을 한 사람들은 더 큰 결단력을 발휘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뚝심도 바른 자세에서 나옵니다. 심리학자 존 리스킨드 등의 연구에서 자신감 없는 포즈를 취한 사람들은 본인의 능력을 칭찬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험을 치를 때 더 쉽게 포기했습니다. 반면 자신감 있는 포즈를 취한 사람들은 어려운 과제를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면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을 보니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꽤 괜찮은 이 느낌이 참 중요합니다. 이 느낌은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고 그렇게 대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신념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자세가 만드는 선순환이 보입니다. 자세 하나 바꾼다고 내 삶이 달라질까? 아직도 의심하시나요? 자세를 바꾸면 세상과 삶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역경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산다는 것은 나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발휘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음이 힘들 땐 호흡을 바꾸자. 얼마 전 운전을 하다가 욱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차가 팍 끼어들어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화가 풀릴까요? 제 지인은 자동차 경적을 빵빵 울리면서 이런 개나리 라고 외치면 열이 좀 가라앉는데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감정 조절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2019년 말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방송인 허지웅 씨가 출연했습니다. 한동안 무척 아팠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다행이었습니다. 그에겐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몸의 회복을 위해 정말 중요한 과제였답니다. 화가 날 때마다 그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스트레스를 다스렸는지 한번 볼까요? 길게 심호흡을 하면서 입에서 나쁜 기운을 빼내는 듯한 동작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저한텐 참 안 좋거든요. 화가 나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심호흡을 하면서 입에서 화기를 빼내는 동작을 하니까 진짜 빠져나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같이 화가 잘 안 나요. 그냥 바로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깊고 긴 호흡은 학문적으로 입증된 감정 조절 방법입니다. 불안하고 화가 나면 근육이 긴장하면서 얕은 숨을 빠르게 쉬게 됩니다. 그러면 피 속의 산소가 줄어들고 스트레스가 더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산소를 확보하려고 숨을 더 빨리 쉬겠죠? 그럼 산소량이 더욱 낮아집니다. 스트레스가 점점 많아지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선순환을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느리게 숨을 쉬면 충분한 산소가 확보되면서 안정화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근육이 이완되고 분노도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좀 더 느리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점점 낮아지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잠시 감정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감정을 느끼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행복하면 웃습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것이죠. 감정을 연구한 뇌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Emotion is motion. 감정은 행동이다. 감정은 관찰할 수 없는 추상적인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행동입니다. 행복이라는 감정엔 미소라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에 담긴 깊은 뜻은 행복과 미소 사이에 양방향 화살표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행복하면 웃고 즐겁지 않아도 웃는 표정을 지으면 행복하게 됩니다. 화가 나면 숨이 빨라지고 숨을 계속 빠르게 쉬면 화가 가라앉지 않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느리게 숨을 쉬는 것이 감정 조절과 스트레스에 얼마나 중요한지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뿐만 아니라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도 숨을 얕게 빨리 쉽니다.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숨을 빨리 쉬며 살고 있습니다. 깊고 긴 호흡은 몸과 마음의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1분만 연습해 보면 어떨까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금방 올 것입니다. 대개 1분당 호흡수는 12번에서 20번 정도인데 이걸 4에서 6회 정도로 낮춰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호흡이 10에서 15초 정도 걸리는 것이죠. 허리를 조금만 세우고 팔다리를 편안하게 한 다음 코로 숨을 깊게 들이쉬고 살짝 열린 입술로 천천히 길게 내쉬는 것입니다. 절대로 숨을 참지 말고 편안하게 천천히 완전하게 내쉬면 됩니다. 1분 동안 숨을 느리게 쉰 것뿐인데 편안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목에서 깔딱깔딱 얕은 숨을 쉰다는 것을 긴 호흡을 연습한 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가 날 때 가끔은 귀엽게 개나리를 외칠 수도 있지만 느리고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진정시켜 보세요. 더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끊임없이 바쁜 것은 일종의 게으름. 내가 늘 바쁜 이유. 혹시 여러분이 1년 내내 만성적으로 바쁘다면 한 번쯤 멈춰서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바쁜 것은 일종의 게으름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나는 4시간만 일한다의 저자 팀 페리스입니다. 거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도록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게으르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생각이 게으른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생각에 게으른 것이지요. 철학자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는 바쁜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답니다. 개미도 바빠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바쁜가? 여러분이 바쁜 이유는 다음 4가지 중 무엇인가요? 첫째, 혹시 내가 예스족인가? 남들에게 낙인 찍히면 어떡하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에 예스를 남발하는 것인가요? 그런데 남들이 부탁한 일만 하다가 청춘이 다가면 어떡하나요? 둘째, 내가 지나친 호기심 천국인가? 호기심이 많은 것은 좋은 점인데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5만 가지 일이 다 재미있고 신기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보면 아무것도 못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내가 야욕쟁이인가? 야심가와 야욕쟁이는 다릅니다. 야심가는 큰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데 집중하죠. 야욕쟁이는 이것도 저것도 다 내가 할 거야 라며 욕심을 과하게 부립니다. 이런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만 무차별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의외로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넷째, 내가 따라쟁이인가? 남들이 대세라는 분야를 한 번씩 다 기웃거리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4차 산업혁명도 이해해야 하고 인공지능도 공부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기본이니까요. 그런데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인데 자꾸 구슬만 만들고 있네요. 집중을 거부하는 삶. 이것이 만성적으로 바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예스가 아닌 노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노라고 말하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만큼 어떤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자랑스럽다. 집중이란 채택할 아이디어에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개의 좋은 아이디어에 노라고 말하는 것이다. 버릴 것들을 선택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집중과 인내가 없다면 재능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무라카미 하루키. 여행을 떠나려 짐을 싸려고 할 때 필요하겠다 싶은 소소한 물건들까지 꼼꼼히 챙기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짐을 끌고 가는 건지 짐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짐에 치여 여행이 즐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짐을 싣고 내릴 때마다 짜증을 내고 그 때문에 동행인과 싸우기도 하죠. 짐을 줄이기 위해 자주 쓰고 꼭 필요한 물건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매기는 일이 중요하듯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과 결정, 그리고 집중을 해야 삶이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